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웠고요. 문학작품 안에는 주제와 그리고 그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 그리고 형식, 표현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주제,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서 운율하고 그리고 심상, 그리고 반어나 역설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 뭐 비유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봤었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이나 혹은 심상, 운율과 같은 것들이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와 좀 다른 정형시에서 느껴지는 운율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56페이지죠. 시조 설명만 간단히 볼게요. 자, 시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시조는 언제부터? 고려 중엽 이후부터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자, 정형시라고 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시조, 평시조라고 하죠. 평시조는 세 개의 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장은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두 개씩 2, 3은 6, 6, 9. 자, 9가 뭐예요? 2어절 이상의 의미 단위를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을 두 개의 구로 자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총 지금 여기 12음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장당 4음보기 때문에 4음보 곱하기 3, 12. 그래서 12음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장에 4음보입니다. 글자 수는 한 음보당 3글자 또는 4글자의 음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대체로 내용은 유교적인 충의사상, 요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 이런 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시조 볼 거니까 시조에서 운율 어떻게 느껴지는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는요, 62페이지예요. 자, 62페이지 보면 시조가 총 3개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는 황진이의 시조이고요. 자, 일단 제재 분석부터 보고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황진이의 시조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참신한 발상을 사용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어떤 발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내용으로 갑시다. 운율부터 체크해 볼까요? 우리 아까 4음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줄이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별이라. 자, 그래서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글자 고정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는 글자 수가 고정됩니다. 자, 요렇게 4음보, 음보당 장당 4음보, 전체 3개의 장을 다 합치면 12음보,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글자로 고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고요. 자, 이 시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동지는 밤이 긴 때죠. 하지만 이 밤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다면 짧게 느껴질 겁니다. 이 긴 밤이 더 길고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내 곁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동짓달, 기나긴 밤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외로운 시간,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 이미 내 곁에 없는 시간을 말해요. 자, 외로운 이 긴 시간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자, 한 허리를 버혀낸다.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 시간의 일부를
잘라서 춘풍. 자, 춘풍은 봄바람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 그 시간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참신한 발상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시간을 잘라서 봄바람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우리 서리서리나 굽이굽이 같은 경우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죠. 의태어. 우리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자, 그리고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 음성상징어라고 불렀고 음성상징어도 역시 운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의태어들도 운율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여기 참신한 발상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을 잘라서 넣었다가 님이 오시면 이 시간을 펼쳐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갖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보이는데요. 자,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을 내 맘대로 자른다. 그래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겠다.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바꿔주고 있거든. 자, 이런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 이것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바꿔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주관적 변용에 들어가지만 주관적 변용이 전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는 대상이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는 건데 마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꿔주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고요. 주관적 변용이라는 건 내가 그 대상의 성질을 내 임의대로, 내 맘대로 바꿔버리는 것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내가 노래도 잘 안 듣고 TV도 맛있는 녀석들밖에 안 봐요. 그래서 주관적 변용 예를 들자니까 옛날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노래를 보면 힘들 때 이 노래를 꺼내 먹으라고 얘기하거든. 노래는 듣는 건데 먹는 것처럼 성질을 바꿔줬자. 이런 것들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아까 지금 임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해. 시간이 너무 길어. 이 시간을 아껴뒀다가 임과 함께 있을 때 이 시간을 꺼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제는 뭐다? 임에 대한 그리움, 애틋한 기다림. 자, 이 두 개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로 내려가 볼게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자, 이것도 자 먼저 제재 소개부터 볼까? 벼슬에서 물러난 화자가 고향 산천에 돌아와 뭐 하고 싶다?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자,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는 이런 시조 보통 양반들이 많이 쓰죠. 자, 그러면 내용 볼까요? 역시 4번씩 끊어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자, 역시 마지막에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세 글자 고정이 되고 있고요. 글자 수가 더 잘 맞추고 있네요.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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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넷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3, 6, 4, 3 하고 왔는데요. 우리 평시조의 마지막 종장의 기본 음수율은 3, 5, 4, 3이 기본 음수고요. 여기서 한두 글자 늘거나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3, 5, 4, 3. 그래서 우리 3, 6, 4, 3으로 한 글자만 늘어나 있는 형태네요.
내용으로 가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일하고 노력해서 자, 이 사람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힘들게 일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뭘 지었어? 초려삼간,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어. 우리 이 부분,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우리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노력해서 3칸짜리 초가집 지었다. 자, 사실 10년 동안 벌었으면 더 벌었겠죠? 자,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요. 그만큼 어떻다? 욕심 없는 나의 태도. 자,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없는 태도. 자,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뭐 안빈 낙도 아니면 또 뭐 있죠? 저기 뭐니? 우리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거든. 그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욕심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 계속 보면 우리 안빈낙도 가난할 빈입니다.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기면서 살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 없이 자,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겠다. 라는 거 과장된 태도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할 거야?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자, 나 한 칸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달한테 우리 방 3칸 중에 한 칸 주고 청풍한테도 한 칸 주고 강사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볼 거야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내 맘대로 달 방에 집어넣고 바람 방에 집어넣고 강산을 내가 두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주관적 변용이 보입니다.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임의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조의 주제는 뭐겠니? 벼슬을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벗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뒷부분에서는 어떤 모습? 자연 친화적인 자, 요런 태도도 보여줍니다. 우리 자연 친화적 물, 일, 체의 경지.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도 한 칸, 너도 한 칸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 바로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 된 경지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겠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리고 안 빈낙도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아가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 시조입니다. 자, 우리 이 시조는 굉장히 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 나왔던 가, 나와 같은 시조가 평시조고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는 거죠. 다 같은 경우는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시조가 별건가? 양반만 쓸 수 있나? 나도 쓸 수 있지?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자 미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풍자적이거나 해학적인 이런 내용도 많고 진솔한 감정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재 소개해 볼까? 자, 임과 이별한 뒤의 심정을 비교와 과장을 통해 노래한 사설시조다. 자, 그러면 비교와 과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 자, 읽어보면 얘는 끊는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구 이상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무도 바윗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 마음과 자, 이 까투리의 마음과 비교를 들어갈 거야. 자, 나무도 바윗돌도 전혀 없는 산. 그럼 이 산은 어떤 곳?
자, 숨을 곳이 없는. 자, 숨을 곳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어. 그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까투리의 마음과 또 대천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뭔가 일천석 많이 실었어. 잔뜩 실은 배, 노도 잃고, 노를 저는 노 알죠? 닷도 잃고, 용총, 돛을 올리고 내리는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자,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네. 이렇게 과장된 상황이야.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안개도 막 뿌옇고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아직 멀었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하고 천지정막 갇힌 노을 떴는데, 우리 갇힌 노을이라면 거센 파도. 이때 자, 이렇게 심각한데 누굴 만났어? 수적을 만났어. 자, 그럼 점점 심해졌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과장된 상황이지. 여기에서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자, 까투리의 마음과 숨을 곳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까투리.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막 점점 최악의 상황, 과장된 상황에 이 도사공의 마음과, 자, 뭘 비교할 거야? 하지만 우리 사설 시조라도 여기는 고정, 엊그제 님 여인 내 맘이야 어디에다 견주려. 여기는 자음보 맞춰주죠. 자, 님 여인 내 마음.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견주리요? 그럼 뭐야? 내 마음이 제일 심해. 내 마음이 짱인데 니들 마음 별거 아닌데 어디다 갖다 대? 라는 거거든요. 나의 이물 여인, 나의 슬픔이 그만큼 크다. 굉장히 크다. 자, 어때? 과장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비교, 까투리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고, 자, 어디다 견주니? 내 마음이 최고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나타냈다? 이물, 여인, 슬픔. 이것이 이 시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몇 페이지죠?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의 세계.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희곡, 자, 이런 갈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교술 갈래라는 것도 있죠? 자, 일단 오늘은 소설을 나가 볼 겁니다. 자, 소설 볼까요? 소설은 대표적인 산문 양식의 하나로서 작가의 상상력이나 경험의 바탕을 두고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다. 자, 산문이고요. 자, 작가의 상상력이나 경험의 바탕을 두고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 자, 일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등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제시한다 라고 했고요. 자, 우리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을 통해 주제,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요. 또 갈등에 따라서 구성 단계를 나누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우리 극도 갈등의 문학이에요. 자, 우리 갈등을 통해서 갈등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요. 자,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갈등 해소 과정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우리 갈등에 따라 구성 단계 나누는 건 다 알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소설에 나오는 인물. 자, 이 사람 어떤 유형인지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역할. 이 사람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 하나? 바로 주제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주제, 주자의 움직일 동, 주제를 구현한다, 주동인물.
반동은 주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반동인물입니다. 자, 성격에 따라 성격이 뻔해 어떤 계층, 직업 혹은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 역할 하면 전형적 인물. 우리 보통 고전 소설에서 심청이는 효녀의 전형을 보여주고 또 콩쥐팥쥐 엄마 이런 사람들은 계모의 전형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계층, 직업, 일정한 세력,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개성적인 인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행동을 보이는 한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성격 변화, 우리 고전 소설은 대체로 평면은 한쪽 면, 성격이 변화하지 않아요. 자, 현대 소설은 대체로 입체적 인물인데요. 자,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의 시점. 자, 이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 서술자에 따라서도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점이나 서술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자,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죠. 자,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속마음, 나의 주인공의 심리나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고요. 또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 독자가 이 주인공에게 친근감을 느끼면서 읽어나가요. 1인칭 관찰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자, 우리는 얘가 서술하는 걸 가지고서 주인공의 행동, 심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서술할 거예요. 객관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요. 자, 가장 객관적인 시점입니다. 전지적 시점은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자, 모든 인물의 내면, 사건의 앞뒤까지 다 알고 서술합니다. 자, 그래서 작가의 생각,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게 전지적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설에 대해서 대체로 봤으니까 작품 첫 번째, 우리 48페이지죠? 48페이지에 봄봄이라는 작품을 볼 겁니다. 자, 제재 분석 보시면 우직하고 순진한 나가 점순가의 혼례를 둘러싸고 자, 갈등의 원인은 혼례고요. 장인과 벌이는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자, 되게 웃깁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강자인 마름이, 자, 장인어른은 마름, 약자인 머슴 나를 착취하고 있는 당대 농촌 상황을 웃음 속에서 비판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이 작품도 김유정의 작품입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김유정의 동백꽃을 배운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아래 봄봄. 자, 김유정 1930년대 강원도 산골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김유정은 농촌 소설을 위주로 쓰고요. 자, 또 우리 작품을 보다 보면 우리 김유정 작품의 특징, 굉장히 해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소설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동백꽃처럼 뭘 잘 모르는 어리숙한 서술자가 서술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소설은요. 얘도 시간이 좀 섞여 있어서 시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특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원래 절정 다음에 결말이 나오죠? 절정 가운데에 결말, 다시 절정으로 끝이 납니다.
자, 결말이 가운데 끼어 들어가거든. 요렇게 절정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정으로 끝을 맺었죠. 결말로 안 맺고 절정으로 끝을 맺은 이유는 해악성, 웃기게 만들려고. 해악성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목을 보면 봄봄인데요. 자, 지금 머슴일을 하면서 대릴 사이로 와 있어요. 어느 정도 대릴 사이로 농사를 지으면 점순이와 결혼을 시켜줄 줄 알고 나는 꾸벅꾸벅 일만 하고 있지만 점순이는 키가 도통 크질 않고 자, 장인어른도 도통 성례를 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순이의 충동질에 나는 장인과 구장님께 판단을 받으러 가게 돼요. 구장은 동네 짱, 이장 같은 겁니다. 하지만 구장님은 장인님이 귓속말을 한 뒤에 또 남의 농사 망쳐주면 징역 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리숙하기 때문에 구장님이 나를 위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장도 이 동네 소작인이기 때문에 마름인 장인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뭉태네 집에 놀러를 가는데요. 뭉태가 야, 나 같으면 죽었다 하면서 막 흥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을 왜 보여주냐면 뭉태 말을 빌려서까지 보여주는데 어리숙한 나의 서술로는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뭉태의 말을 빌려서 나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장인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허세 부리고 싶어하고 뭐 인색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뭉태 때문에 싸울 거였으면 그날 와서 싸웠지 다음날 싸우진 않았을 거야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역시 두 번째 점순이의 충동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점순이 이 작품에서 나를 계속 충동질해서 장인과 싸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봄봄이죠. 첫 번째 봄은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봄은 계절 봄, 두 번째 봄은 점순이가 맞이하는 봄, 청춘.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결혼하고 싶고 이제 뭐 사랑을 싹 틔우고 싶은 그런 계절. 그런 계절 바로 인생에서의 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계절로서의 봄, 그리고 인생의 봄.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작년 봄에도 나는 장인님께 대들었다가 또 혼난 적이 있어. 그리고 나서 장인님이 달래주면서 야, 내년 봄에 올가을에는 꼭 시켜줄게 하고 가을에 안 하고 올해 봄에 또 온 거거든. 그러니까 계절과 인생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작년 봄에도 이랬고 올해 봄에도 이래. 내년 봄에도 이럴 거야. 장인님이 그 다음 막내 동생의 대릴사이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순환을 보여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올라가서 본문. 자, 우리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절정 부분입니다. 이제 점순이의 두 번째 충동질로 인해서 장인님과 몸싸움을 하는 부분이에요.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자,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나는 어떻다? 자, 굉장히 어리숙하고 우직한 성격입니다. 자,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 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이것도 되게 웃긴 부분인데 장인님께 화를 내면서 장인님을 넝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넝이라고 하면 약간 비탈길. 자, 그래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바로 급소를 공격해서 그 급소 부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핑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자, 나 죽을 뻔했죠.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하고 싸우는데
중략되어 있고요. A. 자, A 부분이 결말입니다. 결말이 중간 절정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자, 현재 화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인님과 나는 화해했죠. 착하대. 얘 진짜 눈치가 없죠. 여느 사람이면 사경, 월급을 줘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담배 이름입니다.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앞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자, 지금 나를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얘를 쫓아내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계산해서 그냥 둔 거거든. 계산적이고 인색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글씨가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낫고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풀랴살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다시 절정.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이놈아,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후에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악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바로 장인이 사위될 사람에게 할아버지라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악성이 최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수나 이 악장은 악을 쓰는 와중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났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 편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자, 고소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자, 얘 되게 어리숙하다는 걸 보여주죠?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자, 자기가 충동질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기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앞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멍울거니 들여다보았다. 녹시 나갔죠?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절정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해학적인 작품이라는 거. 자, 주제 보시면 뭐 사춘기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동백꽃 주제고요. 자, 봄봄의 주제. 사랑은 사랑인데 자, 지금 이거 주제는 뭐게? 순박한 사위와 교활한 장인과의 갈등입니다. 어리숙한 나와 교활한 장인의 갈등. 자, 요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내용
문제 풀어주시고요. 혹시 풀었는데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고요. 다음 주는 문법 한 번 더 나갈 거고 마지막 주에 극과 교술 갈래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도 여기까지 나갔어요. 문제 꼭 푸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